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됐는지 자세히 한번 짚어봅니다. 어제 열렸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 5월 기준금리가 현행 1.5%로 동결됐습니다. 작년 11월에 6년 5개월 만에 금리 인상한 이후에 네 번째 동결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합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이번에는 자동차 산업을 겨냥했습니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 부과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해 오늘 자세히 체크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양호의 주간경제리포트 김성민입니다. 주간경제리포트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한 주 동안 있었던 경제 이슈들 한번 다뤄봅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현미경 같은 눈으로 한 주간의 경제 사건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정문건 전 서울연구원 원장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됐던 경제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주간경제리포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안내해드렸던 총 3가지 이슈 일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라는 게 뭐고 이번의 경우에 주요 쟁점이 어떻게 됐나요, 원장님? 네, 그동안 최저임금을 시간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월 달에 금년제 시작과 더불어서 시간당 시급을 갖다가 1,530원으로 16.3% 아주 큰 폭으로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대두됐는데요. 그동안 그러면 월로 평가된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에 포함되는 최저임금에 어디까지 어떤 범위로 포함시킬 것이냐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네. 어저께 저녁 때는 일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일부와 네. 또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 이런 일부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문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기본급하고 직무수당, 직책수당이 사실 최저임금을 이루는 3가지 요소로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그래서 산정 사유가 1개월이 넘어가면은 포함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상여금 같은 거는 뭐 한 분기가 끝나든 1년이 끝나든 그런 이 성과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빠져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거를 넣어야 된다. 아까 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사실 뭐 갖고 가는 돈은 똑같은데 그거를 기본급이냐 무슨 상여냐 이러고 명목이 나눠놨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임금 체계가 아주 싼 임금으로 장시간 근무를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수당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몰아서 놓은 게 이제 뭐 통상임금에 이제 포함이 되느냐 하는데 요번에는 그래서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인데 여기에 연차수당도 넣자, 휴가수당도 넣자, 그다음에 식비, 그다음에 기숙사비, 상여금 이런 걸 넣자고 11가지를 넣자고 먼저 이제 제안이 됐다가 설명해 주신 대로 상여금의 일부, 상여금도 전체 이 최저임금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7%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제 포함을 해서 하자. 그래서 어저께 이제 통과된 거는 이 소위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통과가 됐고요. 환경노동이 전체를 지나서 이제 28일이나 이 정도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그런 스케줄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오늘 새벽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합의가 됐는데 합의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고문님. 말씀드린 대로 40%.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요, 한 157만 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네. 한 40만 원 좀 넘는 127만 원 넘을 때 이 40만 원 안팎의 상여금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상이 됐을 때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7% 복리후생비 7%를 넘지 않아요.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따라서 이렇게 되면 2,400만 원의 연간 소득을 올리는 이 근로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아, 네. 그래서 진짜 저소득 노동자들을 보호하면서 또 이것들이 이제 상여금,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 또는 이 기업주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네. 됐고요. 부칙 조항이 한두 개 붙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2024년까지는 100% 이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불이익 변경 금지라는 게 있는데요. 네. 직원들에게 이제 어떤 나아지는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방향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항상 과반수 이상의 이제 그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네. 이 건에 한해서는 그냥 협의하는 걸로 네, 설명하는 걸로 돼서 네.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이 국회의원들의 또는 그 관계자들의 노동계의 이제 전문가들의 반발이 있습니다만, 네. 현재 소위를 통과한 내용은 그 불이익 변경 금지도 지금 완화된 그런 상태고 돼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급격하게 되면서 고용이 위축됐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번 제도 개선에 소위 뭐랄까 불연속성으로 이에 따른 부작용에 예.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나가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제 상여금 문제가 산입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만에 대해서만 포함을 시키는 걸로, 네. 그것도 이제 일부분은 면제를 해주고, 네. 이렇게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상여금은 보통 이제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이라든지 또 어떤 데는 아주 성과급 제도가 대입된 대기업에서는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런 데는 이번에 산입 범위에서 다 제외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매달 지급하지 않는 이런 기업들은 이 산입 범위에 포함 안 되니까 네. 굉장히 혜택이 커지고, 네. 오히려 중소 중견 기업들은 매달 주는 기업들은 이게 포함이 되니까 예.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예, 역차별이 되니까 이거는 오히려 더 도와줄 사람한테 더 도움을 못 주고, 예. 안 도와줘야 될 계층에서 더 혜택을 받는 예, 그런 불준속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재계나 예. 이런 데서도 수긍하지 못하겠다 하는 예. 이런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요, 이제 언뜻 보면은 노동자 측에 예. 좀 불리한 사항이라고 다들 보실 땐 저는 반대로 봐요. 이 실리는 노동자 측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보호를 받았고, 예.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상여금을 뺀 채 기본 이 최저임금만 높이면요, 예. 상여금을 많이 받는 대기업의 정규직은 예. 굉장히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로는요, 4천만 원을 받아도 예. 최저임금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뭐 이 재계에도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도 뭐 완전히 패배한 그런 게 아니라 예. 실리는 이 노 쪽에서도 분명히 챙긴 그런 부분이 되고요. 지금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예. 이게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예. 온갖 수당이 있고, 그러니까 통상임금에서 이제 그거를 뭐 제외를 시키고 뭐 넣고 이런 아주 기법들을 하다 보니까 예.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온갖 수당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드는데, 이 임금 체계가
복잡한 게 단순화되지 않으면요, 이거는 몇십 년 가도 풀리지 않을 숙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요번에 한마디의 논의도 없었다는 것이 조금 아깝습니다. 임금 체계 단순화해 줘야지 이런 문제들은 풀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나라는 임금 체계가 과거 개발 경제 시대 예. 해고가 불가능하고 고도 성장할 시기에 다 호봉제로 다 그렇죠. 고용을 했습니다. 예. 호봉제로 도입하다 보니까 기본급이 낮고 예. 각종 수당으로 엮어가지고 사실 보상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저임금이 제대로 도입이 되려면 직무급 제도로의 임금 제도가 개편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전제가 돼야 효과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런 그 불필요한 논쟁이 그동안 확산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는 이 논의의 주체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대한 의논을 국회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 원장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나마 일부라도 상여금과 복지후생경비가 많이 반영이 된 게 최저임금 산정에 그나마 국회에서 논의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모님은 어떻게? 실제로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실 그걸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검토를 하고 있다가 거기서 결론을 못 내고 TF팀에서 상여금을 넣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는데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다시 새로 다 교체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거를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거를 국회로 넘어온 거고요. 국회에 또 가니까 여야 간 간사 간에 합의가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상여금 넣는 걸 당론으로 하자. 그렇죠. 그런 얘기까지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이게 이제 뭐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내려와서 이제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분명히 할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 법의 재개정이 필요한 사항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극심한 논란이 많은 부분들을 국회에서 마무리했던 걸로 이해가 되고요. 일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았지만 어쨌든지 뭐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국회에서 마련해 주면 큰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전망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다음 달 21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고모님? 김동연 총리도 얘기했듯이 지금 너무나 속도가 빨라요. 우리가 10,000원에 대해서 최저임금 10,000원에 대해서 지금 뭐 나쁜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소득이 기본소득이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동감하지만 그렇다고 이거 뭐 진짜로 너무나 속도 위반을 하면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경제의 심장에 너무나 많은 충격을 주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10,000원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나는 폐기할 수도 있다. 그런 결단을 내려주셔야 이 진짜 경제가 풀리고 너무나 지금 숫자들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지금 뭐 남북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백성이 먹고 사는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공약 파기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경제부총리께서 이 10,000원까지 가는 이 소위 스케줄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을 인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역시 속도 조절의 필요성.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일부 관계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이미 이 최저임금 제도가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걸 내심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번 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1, 4분기 실업률이 고용 창출 능력이 3분의 1로 확 줄었지 않습니까? 실업률은 올라가고 그리고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음식 숙박업에서는 고용이 다 줄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고용 창출하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고용이 줄고 있는 게 이게 최저임금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도입할 때 그 취지가 빈곤 퇴치와 양극화 해소를 그렇죠. 위해서 이 최저임금법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5년 내 임기 내에 만 원까지 시간당 만 원까지 올리겠다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1, 4분기에 나타난 결과는 완전히 그 거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빈곤 문제는 더 해소되지 않고 양극화는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 예. 어저께 자료가 발표됐는데 1, 4분기 자료가 발표됐는데요. 하위 20%의 가계 소득이 오히려 전년 동기에 비해서 8%나 떨어졌어요. 예. 거기에 반면 상위 20% 가계 소득은 그 월 소득이 1,015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넘고 9.3%나 증가했습니다. 예. 양극화가 더 심해진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상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은 결과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최저임금이 유효한 정책이냐 이런 논의는 이제 논쟁은 이제 쓸데없는 논쟁이 돼버렸고 정부도 이참에 성적표가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 최저임금과 관련된 인상 내용들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변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손실이 없도록 매끄러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입니다. 어제 열렸던 금통위 회의 결과인데요. 5월 기준금리가 현행 1.5%로 동결이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6년 5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네 번째 동결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과였는데 결과를 한번 자세히 짚어주시죠, 고문님. 하여튼 뭐 예상한 대로 동결이 됐고요. 예. 또 하나 우리가 소수 의견이 나올 거냐 아니냐 그거 갖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소수 의견도 안 나오고 만장일치로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고용 상황은 회복세가 둔화됐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경제에 대해서 3%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다들 뭐 확실성을 갖지만 다른 그 경제적 요건들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 많이 방점을 두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못 올리죠. 이제 뭐 7월 달에 올리는데 7월 달도 지금 올릴 수 없다. 그래서 하반기에 금리를 올리는 부분들로 지금 뭐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늦춰진 거죠. 그럼 앞으로의 전망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실까요, 원장님? 네, 지금 저 금통위원회 금리 정책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미국 금리의 향방을 고려해서 금리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의 단기 금리와 한국의 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미국의 이제 중앙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지금 1.75가 되고 우리는 1.5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된가 하면 우리가 지난 3, 4월 달에 자금 유출을 경험을 했죠. 그런데 이제 다 평가하기는 한미 간 금리 격차가 1% 정도 나면 상당한 규모의 자금 유출이, 국내 자금 유출이 생길 수 있다. 위험이 있다. 근데 적어도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더 올린다면 우리가 안 올리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올리자니까 국내 가계 부채 문제도 있고 또 경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도해서 올리기는 힘드니까 굉장히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봐가지고 갭을 뭐 0.5 정도 유지하는 그런 데서 굉장히 뭐랄까 수비적으로 금리 정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미국이 하반기부터 올린다면 우리도 이제는 따라서 하반기는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금통위 전에 일주일 전쯤이었는데 이주열 총재가 최근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이런 신호가 한번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고문님?
이주열 총재가 뭐라 했냐면 금리는 올릴 때 올려야 된다 그러고 예전에 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못 올리게 된 거는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 충분 조건이 경제 성장률 3%에 물가 2%인데요. 물가가 1.4%대에서 지금 올라주진 않아요. 그래서 낮은 물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유가 시대로 가고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어떤 무역 마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계속 설명해 주시는 이 고용 지표라든가 생산 지표들이 이건 뭐 엉망 중에 엉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의 이 소위 말하는 동력이 좀 떨어진 상태. 그래서 지금 좀 4분기까지는 가야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주열 총재는 톤을 굉장히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고용 상황에 대한 평가도 회의에서 한번 언급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해줬나요, 원장님? 네, 지금 정부는 1, 4분기에 고용 창출 능력이 월 10만 명 수준, 과거에 평균 30만 명 유지되는 게 떨어지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청년 실업률은 두 자릿수로 기록했지 않습니까? 11%로. 그러니까 굉장히 고용이 악화되고 있고 이제 국내 투자가 굉장히 투자가 취약하다는 것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죠. 이번 금통위 이후에 투자 전략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내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고객님? 하여튼 금리는 미국하고 동조 현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지금 뭐 몇 가지 굉장히 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북미 정상회담 뭐 이 한국의 그다음에 고유가 이런 등등을 점점 하시는데요. 제일 투자 방향은 실적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저 두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은 굉장히 투자하는데 걱정이 없으신 거예요. 첫째,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첫 번째 원칙이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원칙은요.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이 진짜 정답이에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5월 금통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에 주의 깊게 전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이번에는 자동차 산업을 겨냥했습니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 부과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관세 25% 수입 자동차에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원장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창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라스트 벨트를 살리기 위해서 해외에 그냥 본인의 말에 의하면 도둑맞은 일자리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 일환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의 뭐 소위 통상 정책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가 해당되는 것만 봐도 벌써 연초에 철강 관세 문제가 불거졌었죠. 또 가전제품 중에는 세탁기에 대한 관세, 또 이제 이번에는 세 번째로 이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 동률로 올리겠다, 수입 자동차에 했는데요. 이거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중요한 하나의 툴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게 미국이 80년대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그 당시에도 좋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일 경제 이슈가 뭔가 미일 간의 무역 격차가 제일 이슈였습니다. 일본의 소위 그 제품 경쟁력이 전 세계를 제패를 할 때였죠. 이걸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꺼내던 카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뭔가요? 하나가 슈퍼 301조를 해가지고 일정 그 GDP의 무역 수지 적자액이 일정 그 GDP의 일정 금을 넘으면 그 나라의 그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매기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프라자 합의죠. 그게 이제 환율 엔화 절상, 이
이 관세와 환율 두 무기를 가지고 예. 소위 일본 경제를 잡았죠. 그러니까 그 잡은 결과가 일본의 그 상실의 20년이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한국도 지금 비슷한 지금 그 당시에 비슷한 이야기를 또 지금 국민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 예. 트럼프의 퍼스트 아메리카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관세 올리고 예. 또 환율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환시장 개입 규모를 갖다 투명하게 발표라. 예. GDP의 2% 이상 되는 금액을 갖다 환시장에 그 개입을 할 때는 환율 조작국으로 그 지정해가지고 예. 압력을 넣겠다. 앞으로 그러면 원화절상 압력도 소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경제는 굉장히 그동안 이제 외팔이 수출에만 내수는 그냥 어려운데 수출에 의존해서 그나마 2, 3% 경제 성장을 있다가 이제 이게 본격화되면 이번 관세 자동차 수입 관세가 실행이 되면 한국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도 이제 국내 자동차 기업인데 수출 비중이 미국형 수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님? 이게 우리나라 전체 대외 수출량의 33%가 미국을 가는데요. 사실 요번에 25%가 나온 배경을 좀 보면요. 예. 5월 23일 날 나왔지만 5월 11일 날 전 세계 글로벌 이 자동차 완성업체의 CEO들을 백악관으로 다 불러요, 트럼프가. 그래갖고 그날은 20%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에서 생산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25%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 미국에 예. 이 수출하는 이거 나라들 보면 일본, 캐나다, 멕시코가 11%씩 딱 차지하고 있거든요. 캐나다, 멕시코 뭡니까? 나프타에 그래서 나프타 재협상 미국에서의 공장 세우는 거, 예. 그다음에 지금 유럽이 지금 보복관세 철강에 대해서 내렸잖아요. 그래서 예. EU를 견제하는 것 등 다목적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유탄을 맞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2년 전만 해도 100만 대 이상을 팔다가 지금 80만 대로 줄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자동차의 그런 경쟁력도 올려야 되지만 이런 관세가 25% 뭐냐면은 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는 전체 사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마지막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수입 품목 관세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원장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고용 창출이 예. 제일 큰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앞서 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만약 25% 관세가 한국 수출 자동차에 붙으면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걸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대 기아차가 대우는 이미 GM이 미국 회사라고 볼 수 있고 국내 자동차 회사라면 현대 기아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 기아차가 전부 다 대미 수출 국내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이번에 관세 대상이 부과 대상이거든요. 그게 합쳐서 이제 58만 대입니다. 58만 대가 이제 이 관세가 25% 붙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관세가 25% 붙으면 소나타하고 이 K5 미 판매 가격이 지금보다도 약 5,000불 정도 더 비싸지는 걸로. 지금 왜 그러냐면 이미 도요타, 캠리 같은 그 일본 자동차 회사는 100% 미국 판매는 100% 미국 생산하기 때문에 관세 대상이 제외 됩니다. 우리는 아직 58만 대를 국내에서 생산해서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비싸진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소비자들이 도요타 캠리를 사겠습니까? 소나타를 사겠습니까? 5,000불이나 싼 일본 자동차를 사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그러면 이 국내에서 계속 생산을 한다면 5,000불을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데 그 떠안기로는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그 경쟁력이 생산성이라든지 임금의 그 경직성 이런 걸 볼 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 해외 탈출이 더 가속되지 않을 거냐 예. 그렇게 우려됩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주제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내용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